가격이 얼마? 1억 1천. 1억 1천. 여러분들이 빌라 같은 경우는 나온 거 보면은요, 신축 빌라는 아마 1억 이하짜리는 거의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평수가 좀 적지 않은 이상. 그래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 이쪽 국토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기 들어가시면요, 현재 공동주택 가격이 얼마인지 나옵니다. 그 주택이 현재 시가 표준액이 1억 1,1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라는 얘기예요. 아까도 마찬가지만 8천. 1억 이하의 주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취득세 낼 때 그 다주택자를 포함시킨다고 안 시킨다고? 안 시킨다고. 그냥 1.1% 내도 돼요. 내가 6주택을 갖고 있을지라도 1억 이하의 시가 표준액이에요. 거래가액이 아니고 시가 표준액이 1억 이하의 주택이라 그러면 그냥 1.1% 적용해서 취득세를 낼 때는 매매가액, 그 가격으로 내는 거고, 단지 세율만 적용할 때 1억 이하가 그러면은 1.1% 낸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1.1% 안 내요. 그러니까 좀 이따 이제 세금에 관련된 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내가 한 주택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주택을 이번에 한 주택도 취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몇 프로 취득세 내야 돼? 그럼 양도세. 취득세는. 내가 한 주택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 주택을 갖다 취득하러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입찰 들어가서 내가 낙찰받았어. 그럼 취득세 몇 프로 내야 돼? 1%? 1.1% 아니지. 이게 시가 표준액이 얼마? 1억 이하면 1.1%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야. 한 주택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 2주택을 취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2주택이 조동대상 지역이 규제 지역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2주택에 해당되는 취득은 세율은 몇 프로? 8% 적용하는 거예요. 다만 요 주택을, 종전주택을 갖고 있는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내가 구입을 했다. 이번에 요 주택을 갖다가 종전주택을 갖고 있는 한 주택을 갖다 팔겠다. 6개월에 팔겠다 그러면 이걸 갖다 8% 하는 게 아니고 몇 프로? 1.1%거든. 한 주택으로 가서. 근데 못 팔게 되면 어떻게 해요? 못 팔게 그때 가서 세율을 다시 그때 원액을 내는 추진. 전에 있던 집을 증여를 해버리면요. 그러면 한 주택이 되는 거죠. 그것도 전에 있던 주택을 증여한다. 그러면 한 주택이 난 주택이 없는 거죠. 매매하고 똑같이 치고. 한시 여러분들이 주택 수에 포함되냐 안 되냐는 세대를 갖고 기준하시면 돼. 세대. 그러니까 내가 한 세대를 갖고 있어요. 1주택을 갖고 있어. 근데 이번에 증여를 해버렸어. 근데 그 증여자가 가족이다 그러면 안 돼. 단지 그 가족일지라도 독립적인 가족을 꾸미고 있는, 예를 들어 내 아들이 뭐 25이야. 근데 나랑 같이 한 공간에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 그러면 안 돼. 의미가 없는 거야. 근데 그 25인 아들일지라도 밖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그냥 독립세를 구성하고 있고 어느 정도 소득증이 입증이 되고 뭐 이런 게 있다 그러면요, 증여해도 가능합니다. 근데 또 증여세가 아니라 증여 한 주택이 시가 표준액이 3억 이상이다 그러면 그것도 중과이렇게 됩니다. 조금 이제 나중에. 그래서 하여튼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금 관련된 얘기는 조금 이따가 우선 이거 모의입찰도 다 끝내놓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세금에 관련된 거, 우리가 수익률에 관련된 거, 이건 그냥 그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쓰셨죠? 네, 경매에 들어갈 때 이임을 써주잖아요. 위임을 써줘. 대리로 들어간다. 우리가 대리로 네. 이임자가 써주잖아요. 예. 근데 그 본인하고 그 대리인이 부모자식까지 해도 그게 가능한 건가요?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예. 제가 좀 이따 그럼 입찰표 가지고 입찰표 써보면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이 입찰표지 않습니까? 네, 다 입찰 참여하셨죠? 자, 지금부터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계산합니다. 지금부터 써낸 가격을 저한테 좀 불러주세요. 사연부터 좀 불러주세요. 10분만 선착순으로 받을게요. 네, 불러주세요. 9,802원. A 9,802원. 801원? 네. 그 다음 이거 3,500원.
1억 3,500. 안 나오네. 그 다음 C. 예. 1억 1,900. 이 공부하기 위해서 제가 좀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D. 또 1억 759만 9천 원. 59만 9천. 1억 2,600. 1억 2,600. 그렇게 많이 썼지? 또 부르세요. 안 썼어요? 빨리 말해. 1억 500, 9천, 1억 500. 9,999만. 있잖아, 어제 요렇게 끝까지 구해. 네. 빨리 말해. 한 번. 아무나 부르세요. 안 해봤어? 안 써봤어요? 이거 갖고 연습 한번 해볼게요. 좀 해보세요. 총 6분이 참여했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각 집행법원마다 집행관님들이 이제 매각기 일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집행법마다 이제 그 절차가 조금씩 달라요. 기본적인 건 다 똑같습니다. 법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하긴 해야 되는데 세세하게 상세하게 불러주는 데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단지 입찰자들 최고가만 불러주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안산대공 같은 경우는 뭐 얼마 몇 명 안 들어온 거는 다 불러주고요. 인원이 많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뭐 20몇 개 들어왔다 그러면 다 불러주진 않고 뭐 한 상위 한 4, 5명 정도만 불러주고 개찰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다 불러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제일 높게 쓴 사람을 뭐라고 해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라고 집행관이 고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B가 지금 이 사람이 1억 3,500만 원을 쓰신 거죠. 그죠? 이분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라고 호칭을 하죠.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혹시나 차순위 매수 신고하실 분 있냐고 집행관이 꼭 물어요. 그래서 우리 민사집행법에는 뭐가 있다? 차순위 매수 신고 제도를 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걸 두고 있죠? 그렇죠. 만일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이 잔금을 미납을 한다 그러면 원래는 미납하게 되면 다시 또 매각기를 잡아서 재매각 절차로 또 진행을 해야 돼. 그러려면 어떤 시간 낭비라든가 어떤 기회비용이 또 소요가 되기 때문에 우리 법원에서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 잔금을 안 내버리면 차순위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지위를 이전해서 이 사람 갖고 이제 모든 절차 진행해 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좀 빠르죠. 속히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차순위 매수 신고를 두고 있는데 차순위 매수 신고인은 아무나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 입찰자 중에서 두 번째로 입찰가가 높은 분이 누구예요? 이거 1억 2,600 요분이잖아. 그럼 요 1억 2,600 쓴 이만 차순위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요 최고가 매수 신고 금액에서 1억 3,500에서 보증금이 얼마죠? 980이었나? 980. 980을 공제한 금액 얼마입니까? 그러면 1억 2,520만 원이에요. 자, 1억 5,200, 1억 2,520만 원 이상 쓴 사람들만 차순위 자격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차순위가 누가 될 수 있습니까? 이 사람도 하나밖에 없는 거야. 만약 여기 A가 이분도 차순위 자격이 있다 그러면은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남들은 안 들었어. 하겠으면 손 들었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A는 차순위 자격이 있다 없다? 없어요. 집행관님이 거기서 대상이 두드린다니까. 죄송하지만 자격이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떤 제한을 두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혼란을 막기 위해서. 그렇죠. 여러 가지 혼란을 막기 위한 맞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 누구나 막 중구난방으로 다 하려고 시작했어요. 네, 뭐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세요. 만약 이런 제한이 없다 그러면요, 실제 이걸 갖다 이용하시는 분도 있어요. 보세요. 만약 이 B하고 A가 둘이서 이해관계인이에요. 짤 수도 있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경매 처음 하실 때 입찰표가 나 혼자 하나는 높게 쓰고 하나는 적게 써서 들어가고 이런 분들 계시지 않나요? 혹시나? 속으로 그럴 거야. 어떻게 하면 내가 낯을 받을까 해서
입찰표 두 장을 갖다 써가지고 하나는 높게 쓰고 하나는 낮게 쓰고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될까? 그럼 두 개 중에 높게 쓴 거는 유효하고 낮게 쓴 건 무효? 폐차? 이런 거 없어요. 한 사람이 입찰표를 갖다가 한 사건에 두 개를 넣었다. 같은 사건에 그러면 두 개 다 무효예요. 공매는 달라. 공매는 2의 입찰도 이상도 가능하게끔 이게 매각 조건이 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 압류재산만 말하는 거예요. 공매에서는요. 하여튼 그래서 우리 경매에서 한 사람이 한 사건에 두 개의 입찰표를 제출했다 그러면 높게 쓴 거는 유효, 낮게 쓴 거는 폐차 이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두 개 다 그냥 모조리 무효. 입찰자가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게 둘이 짰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1억 3천 5백 이 사람이 어떻게 한다? 잔금을 미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잔금을 미납해요. 그럼 B라는 사람 보증금 얼마? 980만 원이 몰수가 되는 거예요. 몰수. 그럼 애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보자. A도 차수인 자격이 있다 그러면. 그럼 결국 우리 법원에서는 애한테 이제 차수인 자격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이 낼 금액은 1억 3,500을 내야 돼. 자기가 쓰는 9,801을 내야 돼. 자기가 쓴 금액을 내야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9,801을 내는 겁니다. 그럼 보자고요. 이거하고 더하기 얼마? 980이잖아요. 그럼 둘이 짜다 생각하면 1억 3,500이 매수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두 개 합하면 얼마야 지금? 해봐야 1억 800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누구나 일단 장난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가 보세요. 1억 3,500에 이 물건이 팔렸잖아요. 근데 이런 차순위 어떤 자격 조건이 제한이 없다 그러면은 9,800도 된다 그러면은 1억 3,500에 팔렸던 물건을 갖다가 9,800이 파는 꼴밖에 안 되는 거잖아. 1억, 이거 더해서 1억 800에. 법원의 일반적인 어떤 걸로 해서 결국은 그걸 갖다가 매각함으로 인해서 채무자 소유자가 손해보는 거예요. 1억 3,500짜리를 갖다가 1억 800에 팔아봐. 안 되잖아요. 채권자들은 그만큼 자기들이 배당받을 몫이 적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사집행법에서는 차순위 자격 매수인들은 그런 자격을 갖다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 차순위 신고한 경우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보증을 묶여있을 거예요. 근본적으로 지금 차순위도 신고하신 분들은요. 보증금 980만 원을 갖다가 못 찾아와요. 재고가 매수 신고인은 당연히 그 사람이 계약금 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보관증 영수증 주고요. 그 다음 차순위도 신고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980만 원이라는 돈이 법원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그분 980만 원 언제 돈 받아요? 한 달 10일쯤 있다가 채무가 매수인이 잔금을 내면 그죠? 그 사람 완전히 잔금 수익금 추리겨버렸잖아. 그러면 그때 그 다음날 차순위가 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 980만 원 정도의 돈이 한 달에 10일 정도가 묶여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 돈이면 지금 다른 데 가고 내가 다른 데 가면 뭐 지금 이제 입찰로 들어가고 그럴 텐데 그래서 웬만한 이해관계이 아니면은 특별하게 차순위식을 이제 안 하는 게 많습니다. 일단 아까 B 어떤 분이시죠? 아 축하드립니다. 박수라도 한번 쳐주세요. 근데 차순위를 넣는데도 그 사람은 만약에 포기를 한다면 그 사람도 모르겠어. 그러면 또 다시 이제 더 경매가 다시 또 시작이 되는 건가요? 다시 재매요. 차순위로 한다 그러고 안 하면 그것도 몰수 당연히. 재고가 매수 신고인이 잔금을 안 했잖아요. 근데 실제 그런 사례가 많이 나온 건 아니에요. 우리 안산에서도 땅이 그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건 뭐예요? 분석을 잘못한 거죠. 가치 분석을 잘못한 거죠. 저희 근데 같은 사람이 두 개 같은 물건에 두 번 들어가지 않고 네. 만약 동생하고 같이 그런 식으로 들어가면 모르지 않아요?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잖아요. 그럼요. 전혀 타인인데. 동생분하고 같이 같은 물건에 두 개 입찰표 써낼 수도 있죠. 상관없습니다. 그 부분 몇 개라도 낼 수 있는 거죠. 본인은 아니라는 상관없기 때문에. 그 대신에 동생이라면 동생으로 받아주겠죠. 뭐 동생은 동생이라는 거고. 내가 본인이 보세요. 내가 본인 입찰가 썼어요. 근데 또 동생 이름으로 썼어요.
근데 동생은 못 들어가. 그러니까 내가 동생한테 위임을 받아서 인간위임을 청구해서 대리로 들어갔어. 그쵸? 될까 안 될까? 안 된다고. 나 그렇게 하지 뭐. 근데 그건 안 된다. 누구도 따로따로 다 가능한 거. 같이 가면 돼요. 같이. 동생분 같이 가서 입찰하고 내가 한 물건에 내가 입찰 들어가면서 또 다른 사람의 대리로 또 들어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뻔히 이게 원래 입찰가액은 아시겠지만 어때? 비밀주의잖아요. 아무도 모르게끔 써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알려드릴게요. 아시겠죠? 하여튼 축하드리고요. 같이 가가 짜장면 사달라고 들었어요. 아시겠죠? 근데 원장님 가치 분석에 대해서요. 저희가 우리가 봤을 때 1억 5천에 부동산에서 벌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1억 5천에. 근데 1억 3,500 받아갖고 그 남는 게 없잖아요. 따지고 보면 가치. 남는 게 없을까요? 아니 예를 들어서 법세 내고 취득세 내고 뭐 하고 나면 사실상 네. 그런 가격을 어떻게 정해야 저희가. 그걸 제가 2교시 한다고 했어요. 지금 이제 입찰도 쓰는 거 해주고요. 2교시에 제가 그러면 1억 3,500이면 과연 남았을까? 한번 생각해 본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유찰됐잖아요. 아까 49%로. 예. 그게 왜 그렇게 우리가 가서 보니까 이따 얘기해. 가서 봤어요. 아, 그래. 이 근본적으로 딱 보시면은 아까 2억짜리가 1억 4천 2차이 됐죠? 그 다음 그때 입찰자가 아무도 없어가지고 9,800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방금 얘기했지만 결국 2차 때 1억 4천이란 정도의 돈이면 실제 금매가보다 비싼 수준일 것 같아. 가면은.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입찰자들이 경매로 사는데 금매가하고 똑같이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대출을 많이 받는다. 네, 경매로 하는 게. 경매에서 대출을 많이 받는다. 그건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근데 이게 빌라는 여러분들 사실상 아파트보다 지금 대출이 더 많이 나오는 확률이 많아요. 지금 보세요. 지금 이거 얘기하면 2차 때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지금 세금 관련된 얘기를 많이 못했죠. 근데 중요해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대출이 경매 잡는 대출이 나오냐면요. KB 시세 있지 않습니까? KB 시세를 내갖고 중간가로 넣는 거예요. 1층이나 타층 아닌 이상은 중간가로 될 겁니다. 그럼 중간가 곱하기 현재 우리 단원구는 투기과열지구죠? 상록구는 조정대상구역이잖아. 그래서 투기과열지구는 40%, 조정대상지역은 50%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50%를 단 만일 내가 이번에 무주택자야. 그러면 KB 시세에서 50%잖아. 만약에 이게 상록구잖아. 이게 그죠? 그럼 여기 이제 저기 뭐예요 이거 아파트로 생각하는 겁니다. 다세대는 KB 시세가 안 나와요. 아파트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50%에서 10% 더 가산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요 금액하고요. 여기 나온 금액하고 보세요. 그 다음에 낙찰가 나오잖아요. 낙찰가 곱하기 80%예요. 낙찰가 80% 해갖고 이 두 개 나온 금액 중에서 큰 걸 나와 적은 걸 나와. 적은 걸 나온 거예요. 그죠? 이 원칙은 옛날부터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KB 시세에 무조건 60%, 70% 여기까지 해줬던 겁니다. 그래서 그전 같은 경우는 사실상 KB 시세로만 갖고 이거 안 보고 낙찰가 안 보고요. KB 시세로 70%까지 그냥 진행했던 것도 있어요. 저축은행 캐피탈리는 90%까지 들어갔습니다. KB 시세 90%. 그러니까 내 돈 들어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럴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이게 우리가 경매에서 그전에 많이 그렇게 했습니다. 경매에서 금매 가격하고 일반 매매하고 똑같은 가격이 나와. 입찰가가 나온다니까? 그럼 뭐라 그래요? 수군대요. 저 사람 바보라. 저 사람 시세 파악도 하나도 안 했다. 왜? 아니 그냥 시세 현장 가서 그냥 일반 매매로 사지. 뭐하러 경매를 사가지고 명도해야지. 이런 절차 복잡한데 뭐하러 저걸 저렇게 할까? 바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바볼까요? 입찰도 써는 사람은 한 번 안 가보면 뭐 아니 조사하겠죠. 물론 잘못된 분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 타짜들은. 타짜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일반 매매를 했을 때 한 채밖에 못해 내가 돈이 자본이다. 근데 경매로 들어가면요 이게 대출이 워낙 잘 나왔어요. 90%까지 빼버리니까 똑같은 1억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1억 갖고 일반 매매로 투자 한다 그러면 한 채밖에 못하지만은
경매로 하면 2채 됐었어요. 완전히 다르죠. 이자가 좀 셌습니다. 그때만 10% 마케팅이 했어요. 이자가. 이런 이자가 저축은행 같은 거. 그런 게 있다니까. 왜냐하면 워낙 환가가 빠르다 보니까 여러분 10% 이자를 갖다 몇 개월 더 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다니까. 해보시면 막상 그 따져보면 얼마 안 돼요. 근데 이제 처음 10%냐 물론 이게 장기적으로 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2차가가 나오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요 아까 여러분들 경락장면 대출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던 거고요. 빌라 같은 경우는 지금 KB 가격이 안 나오잖아요. 지금 이 같은 경우는 빌라 가격은 KB가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우리 이제 딜러들이 적용하는 게 약간 다를 수도 있지만은 감정가 아까 2억 나왔잖아요. 2억. 2억에 곱하기 몇 프로? 우리 상록분이니까 50%. 그럼 1억. 아까 얼마? 1억 3,500이었잖아요. 1억 3,500에 곱하기 80%. 그럼 얼마? 1억 500. 그럼 얼마? 1억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1억은 나와요. 그럼 내 돈 얼마 들어가요? 3,500에다가 기타 비용 뭐 들어가면 한 4,000. 근데 그게 취득세가 여러분들 관건이 되는 겁니다. 취득세 관련된 것들이. 그건 이제 좀 이따가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대출이 얼마큼 나오냐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주택 수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나온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2차표를 갖다가 일단 좀 빠른 속도로 해볼게요. 중요한 것만. 여기는 기입2차표여갖고 무슨 지방법 집행관 규약 그랬죠?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2차표는 그 안산지원권로 써있죠? 수원지방법 안산지원 겁니다. 근데 이건 제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지금? 법원 경매 정보 거기에 경매 지식란에 들어가 있는 서식에서 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안산지원 입찰표 같고요. 인천지방법원에 있는 물건을 입찰하러 간다. 그걸 제출했다는 거예요. 무효일까 아니면 상관없이 적법한 입찰 효과될까? 상관없다 아시겠죠? 이것도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없잖아. 이거 제출해도 돼요. 이거 상관없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런 분이 경매 처음 접하시면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전날 항시 입찰표를 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현장가 쓸 생각이 말라고 얘기해요. 처음 접하시면. 집에 가서 그냥 저녁에 목욕 제기하고요. 딱 써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그날날 딱 추천만 하시면 돼. 근데 꼭 그걸 가지고 입찰표가 없으니까 인천지방법원권 내야 된다 그러면 거기 가면 있잖아요. 그럼 거기 가서 입찰표를 써가지고 내야 된다는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녁에 안산거라도 상관이 없다. 정 아니면 이거 뭐드나 다 돼 있는 거예요. 엑셀. 그러면 이거 출력해가지고 여기다 쓰시면 돼요. 저기 워드로 이게 첫 타이핑해도 됩니다. 그렇다. 직접 내가 수비를 안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 입찰 기일이 언제죠? 오늘이 2021년 6월 15일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25일로 썼어. 대가. 딱 이거예요. 저 입찰표가 적법한 입찰표로 해갖고 포함을 시켜서 매각이 절차가 되냐 아니면 무효 처리되느냐 이거예요. 상관이 없습니다. 25일째라도 실제 여기 사건 보호라든가 이렇게 다 들어가 있죠. 맞잖아요. 그러면 인정을 해줍니다. 보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일부러만 25일 이렇게 쓰면 안 돼. 15일 쓰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아래쪽이 중요한 거예요. 사건으로 몇 번이라 그랬죠? 이게 2020 아까 305 549 34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33이잖아요. 난 근데 549 43으로 썼다고 나는. 못 쓸 거예요. 무조건 무효. 지금 절대 그렇게 사건으로 잘못 쓰면 말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엄청나게 재수가 나빠갖고 이 사건으로가 있었던 거예요. 나는 뭔가 차갑고. 근데 더군다나 이 사건 보호에 매각되는 물건이 자동차야. 자동차 1000만원짜리야. 근데 얼마 썼다고 얘기했다가 아까 1억 3.5억 쓴 거예요. 낙찰 될까 안 될까? 낙찰 바로 된다니까. 1000만원 이렇게 집행만 알겠죠. 아, 저 사람이 잘못 썼구나. 알아. 안 한다고. 무조건 낙찰되는 거예요. 그럼 잔금 내는 못 내잖아요. 그럼 보증금 못 수되는 거예요.
얼마 몰수돼 보증금? 아니지. 10%니까. 그렇지, 100만 원. 100만 원 나오면 뭐 적은 돈인가. 아시겠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사건으로 쓸 때. 이렇게. 그래서 꼭 정확한 사건으로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 무슨 물건번호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 물건번호는 내가 입찰 들어간 사건에 물건번호가 있을 때만 기재하면 돼요. 없을 때는 1을 써도 되고요. 아예 안 써도 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물건번호가 뭐지? 이렇게 생각할 분이 있을까요? 자, 보세요. 물건번호가 뭐냐면 여기요. 만약 이 사건에 갑이란 채권자가 을이 갖고 있는 재산의 경매에 집어넣어서 이 사건이 분류가 된 거예요. 근데 을이 갖고 있는 재산이 보니까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고요. 상가도 있고 토지도 있고요. 근데 채권자가 한 명이기 때문에 사건 번호를 갖다가 부동산별로 분류하지는 않습니다. 한 사람이 채권자이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이 경매신 3개 물건 경매 신청했다 하더라도 사건 번호는 하나만 부여해줘요. 우리 법원에서. 그럼 2021 타경 54 933 이렇게 된다. 근데 보세요. 이 한 사건으로 아파트 상가 토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파는 걸 갖다 우리 경매에서 일괄 매각이라고 얘기합니다. 일괄 매각. 근데 이렇게 묶어서 팔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그래서 원칙상은 우리 민사집행법은 개별 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따로따로 파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예요. 다만 개별 매각하는 것보다 일괄 매각하는 게 훨씬 더 효용 가치가 크다고 판단된다 그러면 법원의 직권이라든가 아니면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으로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일괄 매각 결정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거는 일괄 매각하면 누가 사 이걸 갖다가. 그래서 이럴 때 아파트는 1번으로 해주고요. 상가는 2번으로 해주고 토지는 3번으로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만약 아파트에 들어갈 사건번호 쓰긴 썼어요. 근데 물건번호를 갖다 2번을 써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상가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상가에 들어가는 이 상가가 가치가 아파트보다 낮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쪽도 낙찰되는 거죠. 그럼 잔금도 못 내는 사태가 발생돼요. 그래서 상시 어떻게 한다? 물건번호가 있을 때는 그 물건번호를 정확히 기재해 있는지 꼭 확인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물건번호를 기재 안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건번호를 기재 안 해버렸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1번으로 무조건 돼. 이 정도가 잘못되고 기재가 안 했으니까 잘못된 건 어떤 물건인지 없으니까 네, 무효라고? 무효죠. 근데 이거는요, 여러분 제가 이게 강의하는 거는 일반 우리 민사집행법에 나와 있는 거 아니고요. 집행관이 우리 부동산 경매 절차를 갖다 유의하는 예규 이런 데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보시면은 물건번호를 안 적었다 하더라도 지금 입찰표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입찰 봉투도 있죠. 돈 봉투 있잖아요. 그리고 대봉투도 있어요. 거기에 물건번호를 기재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보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일부러 적지 안 적고 그러면 안 돼. 근데 만일 예를 들어 그렇게 이제 법정에서 집행관이 무효 처리해버리면 여러분들 어떻게 그 자리에서 이의제기 하시라는 얘기예요. 적어야 돼요. 만일 몰랐어야 되는 말씀이고 정윤계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까지 쓰는 것만 지금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계속 해버리겠습니다. 그 다음 성명 쓰시는 거고요. 당연히 쓰고 도장은 안 가져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지. 서명 날인하시면 됩니다. 날인해도 아니면 지장 찍어도 그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쓰시고요. 전화번호 반드시 쓰시고 뭐 이런 걸 잘못 쓰겠어.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대리로 들어가면 잘못 쓸 가능성이 존재해요. 대리로 위임받아 들어간 사람이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쓰는데 이렇게 한자가 빠져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무효시킬까 아니면 그냥 입찰표에 포함을 시켜서 해줄까? 무효는 아닙니다. 실제 수임되는 우리가 컨설팅을 해서 컨설팅에서 대리로 들어갔는데 주민번호 한 장 빠져버렸어요. 근데 그냥 보정해 주더라고요. 인정해 주더라고요. 일부러는 그러지 마시고요. 그 다음 주소 쓰는데 현재 주소를 쓰는 거예요. 현재 주소라는 얘기는 주민등록상 주소 쓰셔야 돼요. 아시겠죠?
주민등록상 주소를 쓰시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 본인란이 결국 뭐가 돼요? 이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절대로 본인 외의 사람이 소유권 이전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항상 우리 경우에서는 내가 낙찰받아갖고 바로 판 경우도 있어요. 아직 등기가 안 돼요. 앞으로 안 넘어왔는데, 그죠? 바로 판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앞으로 바로 가능해요? 가능하죠. 법적으로 가능한 거. 법적으로 가능하죠. 보세요. 지금 이제 A라는 물건이 지금 A라는 이 물건이 경매로 나왔어요. 소유자가. 근데 이번에 B가 낙찰받았어요. 근데 지금 계약금만 준 상태죠. 그럼 여러분은 나중에 매도하는 타임을 갖다 언제 잡으실래요? 잔금 내고 나서 떳떳이 내가 소유권 등기가 됐으면 그때부터 매도 타임 잡으실 거예요? 그러지 않는 거니까. 잔금 내고 그 집 찾아갖고 명도 뭐 진행할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이미 계약금 건 건 내가 어느 정도 계약금 걸었잖아. 그죠? 그럼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명도를 시작해야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때부터 집 내놔도 돼요. 단 이제 집을 여기서 내가 계약금만 준 상태에서 일반 매도해달라고 중개업 가실 거 아니에요. 최소한 가면 이제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그럼 집 볼 수 있어? 이리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집 볼 수 있을 정도까지 명목 합의가 됐다든가, 아니면 우리 최고 우리 받았던 그분 이미 나가서 잔금 내기 전에 이미 명도가 끝났어요. 비어 있어. 그럼 비어 있는 상태야. 그럼 전권 내가 갖고 있는 거잖아 지금 이제. 그러면 팔 수 있어 없어? 이때니까 매도 타임. 중개업자한테 얘기하고 얘기하시면 돼요. 지금 집 비어 있으니까 보여주시고 이거 팔아주세요 할 수 있다고. 그럼 중개 아직 등기 안 넘었는데 이거 안 팔아줘? 아니니까. 제가 이번에 경매로 낙찰받았습니다. 그걸 이번에 곧 잔금 낼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없어. 해주세요. 그런다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잔금 내기 전에 만약 C라는 사람이 매수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실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매수자 앞으로 A에서 바로 이렇게 이전 이렇게 된다는 된다? 그게 안 된다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팔았을지라도 일단 B한테 무조건 등기가, 이 이름은 B가 돼 있잖아. 낙찰받았잖아. B 앞으로 무조건 등기가 돼야 돼. 이게 안 되면 중간생각 등기가 되고 그러면 전매잖아 지금 이게. 법에서 지금 금자분으로 갖다 법원에서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는 우리 검사들이 B 앞으로 무조건 등기 먼저 해요. 등기하고 동시에 그날 어떻게 바로 C 앞으로 바로 등기를 복등기 안 돼요. 그럼 세금은 다 물어야 되네요? 세금 당연히 내야지. 아니 자동차 같은 경우는 네. 한날 같이 여기다 이런 식으로 딱딱 바뀌면 예. 세금을 어느 정도 달라붙거든요. 안 돼요 절대로. 절대로 우리 그 경매는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쪽으로 B로 일단 무조건 넘어와야 돼. 그래서 B가 취득세 내고 다 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C로 이제 내. 그러면 얘도 취득세로 하는 거죠. 한꺼번에 하는데 여기서 이점이 뭐냐면은 결국 그럼 B에서 C로 바로 이렇게 복등기 할 건데 그럼 B가 변환점 대출 받아야 되나 이거야. 이거는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받을 필요 없다고 돼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우리 검사들 이렇게 처리하는 거죠. 저희가 이제 은행하고 조인해서 야 이제 C 앞으로 바로 지금 그날 바로 한꺼번에 저희가 다 처리해버리거든요. 그럼 굳이 B를 갖다가 채무자로 하지 말고 C를 채무자로 해서 바로 넘겨버리자. 이런 식은 편한 거죠. 그럼 B는 그런 부담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1가구 2주택이면서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안 팔고 이거를 먼저 팔아버리면 세금이 양도세가 6월달부터 75%면 75%를 매겨주면서 C한테 넘겨주면 75% 그러는데 여러분들 뉴스만 보니까 75% 자꾸 얘기하고 거기서 말하는 거는 빼는 거 빼고 75%라는 얘기는 최대치 양도세율이에요. 그 최대치가 뭐냐면 지금 새롭게 지금 45% 구간이 새롭게 발생돼서 그래. 10억이 양도 과표가 양도세 과세 표준액이 10억이 넘어. 내가 어떤 걸 갖다 팔았는데 거기 양도 차익에서 다 공제하고 실제 과세 표준액이 10억이 나왔다는 거야. 우리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야. 우리하고 그러면 그게 45%예요. 근데 그 부동산이 만일 주택인 경우에 어디서요? 조동대상 지역에 있는데 내가 3주택을 갖고 있어. 그게 해당되는 주택이야. 그럼 거기다가 추가세
30%를 더 해야 돼. 그래서 75%가 나오는 거지. 여러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예요. 단 우리가 단기 했잖아. 단기 매도 있죠. 이렇게. 지금 나한테 돈 갖다 바로 팔았잖아. 그러면 1년 내에 판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1년 내에 우리가 주택을 갖다 팔면 몇 프로? 70%죠. 70%야, 70%. 75%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셔야 자꾸 사람들이 자꾸 75%라고 중과 75% 얘기하는 건 최대치. 네가 팔았을 때 10억 넘게 남았으면 75% 내라는 얘기. 우리가 그럴 사람이 어딨어. 큰 뭐 대굴 빌딩을 갖다 우리가 낸 것도 아니고. 아니 그러면 남는 게 70% 내면 남는 게 없잖아. 남는 게 없을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보겠고 약간 그러니까 제가 두 번째 시간에 그럼 절세해야 된다고 해서 안 해야 된다고 했어. 70% 내고 우리가 지금 안 해요. 우리 지금 최고위들이 지금 단기 매도하면 40% 내는 거예요. 40%. 똑같아요. 40% 내는 거. 70%랑 40%나 실제 보면은 나중에 어차피 우리가 절세 한다고 들어가면 별로 크게 의미가 없다고 나는 봐요. 그래서 지금 40% 내는데 여기다 지방소득세까지 44% 내거든요. 지금 1년 내에 팔면. 그러면 한마디로 2,000 벌었어. 그러면 880만 원 갖다 내는 거잖아. 그러면 2,000 벌었는데 나머지 뭐 하고 나면 세금이 몇 백도 안 되는 거야. 남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우리가 세법을 통한 접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어려워요. 어렵지. 그래서 세대가란 말이 나오는 거고 여러분들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가 지금 한 거는 밴드에 올라갈 거예요. 근데 밴드는 우리만 보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이거 유튜브에 올릴 거거든요. 요 강의를. 거기서 내가 말을 못하지. 그래서 이거 끊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우리끼리 얘기할 거란 얘기예요. 자, 보세요. 근데 이걸 이까지 써야 돼, 빨리. 좀 시간이 걸리네요. 끝내버리고 세금을 들어갈 겁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무조건 요 본인 영입을 되는 사람 앞으로 듣기가 돼야 돼요. 무조건. 예의적인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분이 낙찰받고 좋다고 집에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상속인이 할 수 있고 그 경우 외에는 절대로 전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명의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민등록 주소를 갖다가 등기부에 아니 주민등록 등본에 남아있는 주소 쓰라는 얘기예요. 이게. 네? 도로명 주소 상관없는 거예요. 도로명 주소 쓰게끔 돼 있어. 원칙이 그거예요. 도로명 주소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뭐 도로명 주소 써야 되는데 일반 주소 썼다 상관없어도 돼요. 하지만 현재 등본상 남아있는 거 쓰시면 돼요. 자, 대리. 대리는 왜요? 본인이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럼 대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리가 들어가서 쓰는 거예요. 근데 대리가 들어갈 때 도장 안 가져갔어. 서명해도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 자. 대리가 들어갔는데 본인의 도장을 서명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어요. 사인 아까 된다고. 자, 대리로 들어가지 않고 본인만 갔을 때는 여기에서 서명해도 되고 날인해도 상관없어. 아무거나 무인 찍어도 되고요. 자, 대리로 들어갔잖아요. 이 A라는 사람이 원래 이 사람 이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B는 배우자예요. 와이프. A는 남편이고요. 남편이고. 근데 남편이 회사 다니면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배우자 와이프가 대신 대리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여기다가 남편이 도장 안 찍고 그냥 난임 서명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보세요. 상관없어요. 여기는.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냐면 대리인 들어가잖아요. 그럼 네가 대리인 자격이 있는 걸 갖다 법원에 입증해야 돼, 안 해야 돼? 반드시 입증해야 돼. 그러면 입증하기 위해서 뭘 첨부해야 돼? 인감증명. 그래서 뒷장 봐보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대리로 들어갔을 때는 뒷면에 나와 있죠? 위에 장. 이걸 반드시 여기 보시면 대리인 성명 다 쓰게끔 돼 있죠. 그럼 아까 B 배우자 이름 다 쓰는 거예요. 주부인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리고 사건으로 쓰시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본인 날이라고 성명 주민번호 주소 나오죠. 본인. 근데 여기는 뭐라 써 있어요? 도장이 뭘로 나뉘는 데 있어요? 인감인이라고 돼 있잖아요. 인감인. 그러니까 여기서 반드시 인감 도장을 찍으라는 얘기예요. 앞에 장에는 인감 안 찍어도 돼요. 근데 누가 뭐 여기다 인감 찍고 앞에 땅은 그냥 뭐 이게 날인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서명하고 그러진 않죠. 통장을 같이 쓰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는 반드시 인감 도장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앞에 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중요한 거라는 얘기입니다. 인감 도장하고 인감 증명서를 첨부해야 돼. 인감 증명 첨부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 무효처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도장 날인이 서로 달라. 그럼 어떻게 돼? 무효처리. 보정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현장에서 인감 증명이 없다 해서 죄송합니다. 주머니에 있는 남자 주면 된다. 옛날은 됐어요. 지금은 안 된다고. 무조건 무효처리다. 중요하죠 이게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대리로 들어갔을 때는 그 뒤에 있는 위임장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대리인 가족이 완전 타인도 상관없어요. 제3자 완전 타인. 완전 타인도 상관없습니다. 꼭 부부지간 가족관계가 아니라 그랬고요. 완전한 타인. 예를 들어 두 분인데 앞에 분이 못 들어가게 뒤에 좀 친해. 그럼 뒤에 분이 대신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억울하면 안 돼요. 억울하면 변호사법, 법무사법 위반으로 됩니다. 처벌받아요. 형사처벌 받습니다. 그래서 업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어떤 근저기 오가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속적으로 반복된 행위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걸 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앞에 분하고 두 분 그런 게 아니잖아. 불특정 다수인이 아니고 그냥 특정인 간에 그냥 서로가 야 좀 시간 좀 대신해달라. 그러니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억울하시면 안 된다. 억울하면 처벌받는 거예요. 자, 그럼 중요한 게 이제 이거죠. 입자가. 아까 보세요. 1억 3,500이잖아요.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얼마짜리 쓴 거예요? 많이는 아니다, 이거는. 근데 안 그럴 거 없어. 그런데 여기 지금 처음 접하시는 분은 절대 이럴 일이 없어요. 쓰라고 하면 손이 부들부들 떨릴 걸 처음에는 좀 떨려요, 가서. 근데 이게 어떤 경험적 여유가 있는 분들이 이래 다급하게 쓰다 보면 그러니까 시간이 쫓기면요 우리가 안산지구 같은 경우는 11시 40분까지 투찰이 끝나야 돼요. 근데 그건 한 5분 남았잖아요. 아침에 가서 미리 그 전날 보증금 찾아놓고 그러면 괜찮아. 근데 좀 여유 부린다고 은행 가고 아침을 찾습니다. 10시 반에 개정을 하니까 느긋하게 갔어. 근데 가니까 또 은행이 막 사람들이 막 몰려있는 거야. 보증금 10%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늦게 나온 거죠. 그럼 막 달려갑니다. 법정 가고 이제 법대 그렇죠. 안 썼으니까 갖고 쓰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한 5분 남겨놓고. 그러면 집행관이 자 5분 남았습니다. 자 들어가시고 자 마무리하세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럼 거기서만 허언증을 쓰는 거 이게.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입찰했던 거 뭐 이런 게 다 이런 거 경험치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무심히 쓰는 거 이게. 제가 보기엔 그래요. 갖고 써버린다니까. 갖고 한 번 이거 더 보면 될 텐데 집행관이 빨리 내라고 독촉하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는 잘못 썼는데 보증금은 만약에 거기 이게 980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것만 냈다고. 상관없고. 이건 뭐예요? 13억이 지금 사겠다는 의사 표시잖아. 이거 내가 도로가 살이 돼야 안 돼. 안 돼요. 이거 내가 도로가 살가 되면요. 상관없어요. 한 12, 13년 전만 하도 내가 도로가 해줬어요. 법원에서. 왜? 우리 민법에 보시면은 착오 조항이 있습니다. 예.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는요. 우리가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민법에. 이건 사실상 중요하면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죠? 중단 과실이 없는 상태라는 착오를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누구나 중단 과실이라는 건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걸 갖다 13억 5천원에 쓰겠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착오 규정은 어느 정도 그냥 법원에서 집행법원에 인정을 해가지고 내가 도로가 해줬다니까요. 그럼 내가 도로가 해주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보증금 980만 원 돌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돌려주고 하면 이건 어떤 사람이 이익을 봐요. 그럼 항상 어떤 누가 손해보는 사람이 나오면 되니까 지금 누가 손해봐요? 처음부터 차수인 대주도 않아요. 여기서는 13억 5천에서 차수인이 980 빼보세요. 14억 얼마 쓰는 그런 사람 없잖아요. 차수인도 없으니까. 그럼 결국 채무자가 손해보는 거죠. 왜? 이 사람이 13억 내면 이 사람이 돈 벌잖아. 그죠? 근데 지금 도로 가는 바람에 980만 원. 몰수된 돈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또 채권자들도 어떻게 돼? 980만 원 몰수되면 자기들이 배당금으로 받아가는 거거든요. 이건 국가에서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배당금에서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도로가에 대해서 야 이게 무슨 소리 도로가냐 해가지고 이게 소송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30대법원까지 간 겁니다.
여기서 판례가 나온 거예요 지금. 이게 10년 전에 나온 판례. 그래서 요 하나 더 쓴 거는요, 우리 민법에 차후 규정을 준용을 해가지고 이걸 적용시킬 수 없다. 우리 민사집행법은 그럴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 민사집행법에 보시면 내가 고르가 사유가 나와요. 딱 내가 이의신청 사유하고 내가 고르가 사유가 딱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 법에 명시되는 사항들은 어떤 예시 조건이 아니에요. 예시 조항이 아니에요. 열거 조항이라고 해가지고요. 거기에 나와 있는 것들만 고르가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 외의 것들은 절대로 고르가 사유가 안 됩니다. 그럼 이거 고르가 된다면 안 된다. 허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금이 900이 아니고 일단은요 3천 몇백만 원이었습니다. 그대로 몰수가 된 거죠. 절대로 이름이 발생되면 안 돼요. 예. 얘를 반대로 쓸 경우에 입자가에는 정확히 썼는데 예. 이 보증금액을 또 9,800을 썼다고 치면 이거 보세요. 만약 하나 아까 여기를 갖다 9,800을 썼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 1억 3,500을 정확히 썼는데 1억 3,500 썼어요. 네. 근데 보증금을 네. 980을 냈는데 9,800을 써요. 여기 9,800을 썼어요. 예.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쓰는 게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 쓰시고 나서 좀 이상한데 내가 너무 좀 적게 쓴 것 같아. 그래서 이 5를 갖다가 이렇게 8로 고치는 거예요. 된다 안 된다? 네. 무효. 안 됩니다. 절대 정정 안 돼요. 이걸 이렇게 긋고 나서 8 쓰고 한자 정정 도장 찍습니다.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건 회계 처리는 할 때 하는 거야. 법원에서 절대로 인정 안 돼. 아시겠죠? 이거 안 돼. 그리고 좀 흐릿하게 해서 한 번 더 치단다.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게 다 무효사유예요. 이건 집행관 규칙에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저희 쓸 때 지금 1억 3,500이잖아요. 네. 10억짜리에다가 우리 원표시잖아요. 네. 그걸 썼을 때. 원표를 썼어. 네. 네. 될까 안 될까? 상관없어요. 근데 제가 이걸 갖다 쓰지 말라고 얘기해요. 이걸 제가 우리 상법 들어가면 무의적 지자라고 얘기하는데 쓸데없는 걸 한 거예요 지금. 왜냐면 이 원표시를 하는 이유가 뭐 이 앞에 누군가 숫자를 쓸까봐 그런 거잖아. 그러면 입찰표가 법원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누가 써 이걸 갖다가. 여러분 이 보시면 위에 카메라 달려 있어요. 입찰표 하나하나 그대로 동태 찍혀 이게. 거기.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각을 찍어 쓰지 말라고 해요. 그러니까 해갖고 잘못 써갖고 괜히라고 쑥 집으면 어떡할 거야. 나 이럴까봐 그래요. 혹시나 쫙 썼는데 올라가고 7자로 보는 거 어떡할 거야. 애매하면 물처리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절대로 고쳐 쓰면 안 돼요. 공을 하나 깜빡이고 안 쳐버려서 어떻게 될까? 무효 처리 아시겠죠? 실제 이 사례가 인천에서 우리 수강생이 최고위가 한번 나와서 이런 저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공을 하나 안 써버린 거야. 무효 처리였다. 아직까지 지금 이런 사건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누군가 요거 1억 3,500만 원. 한글로 쓰면 어떻게 될까? 여기 어디 숫자로 쓰라는 얘기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게 좀 궁금해요. 한번 여러분 중에서 학원을 위해서 누군가 한번 이렇게 한번 써보실 분은 계시나요? 아마 배꼽 잡을 거야. 제가 실제 우리 수강생 모의처를 할 때 이 앞에서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걸 봤어요. 제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쓸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은행에서 우리가 출금할 때 위에다 먼저 한글 쓰고 옆에다가 숫자 쓰잖아.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게 중요합니다. 쓰는 거. 그리고 보증금액이 아까 이렇게 썼다고 그랬잖아요. 상관없어요. 이 보증금액은요 고쳐도 돼요. 심지어 보세요. 9,800인데 980인데 900만 원만 썼어요. 될까 안 될까? 상관없어요. 자, 보증금은 뭐가 중요하냐면 요 안에 돈이 중요해요. 여기에 반드시 980만 원 이상이 담아져 있으면 돼요. 여기에 1억짜리를 집어넣었어. 깜빡 잊고. 될까 안 될까? 된다. 내주기가 힘들어 주겠지 이제 나중에. 현장에서 내주기 못 내주잖아요. 나중에 계산이 좀 힘들어집니다. 하여튼 그래서 980만 원 이상을 쓰면 돼요. 이상을 넣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980만 1000만짜리는 넣었잖아요. 그러면 200만 원 남잖아요. 200만 원 남는 그때 이제 거기서 은행 직원이 옆에서 다 받아가거든요. 이게 우리 신한은행 직원. 그러면 200만 원 현장에서 보내줍니다. 이따가는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는 뭐가 중요하다?
실질 얘기 안에 980만 원 이상의 보조금이 들어가 있는지가 제일 중요하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 보증의 제공만 현금 자격수표 나오고 보증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현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보증서가 뭐예요? 우리 경매 보증금 증권이라고 있어요. 경매 보증금 증권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매 보증금 증권 가서 이용하면 돼요. 돈이 없는 분들 계시잖아요. 지금 현금이. 그런 분들은 서울보증금 증권에서 경매 보증금 증권이라고 끊어줘요. 그걸 갖다 집어넣으셔 참여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증료가 좀 비싸겠죠? 비쌉니다. 혹시나 알아보고 싶은 거 보시면 돼요. 아마 보증서 갖고 입찰 참여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현금은 많이 싸고 생각하나요? 예. 1,000원짜리 리턴, 10,000원짜리 리턴. 돈이면 다 돼요. 상관없습니다. 이만큼 두꺼우셨잖아요. 1,000원짜리. 그건 돈 아닌가요? 근데 그런 분이 거의 없죠. 수표를 끊죠. 수표를. 근데 이제 시골 같은 데 가면요.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입찰 들어올 때 논밭 같은 데 싼 거, 그죠? 보증금이 200만 원, 300만 원 그래요. 그럼 보증금이 현금으로 10,000원짜리, 지금은 50,000원짜리 있으니까 얼마 안 되지만 10,000원짜리 두 다발 이렇게 막 가져오니까 이 옆에 집행관이 개수대 놓고 돌리고 그래요. 지금은 별로 그런 모습을 못 보지만 50,000원짜리가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100만원짜리였으면 그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보증금은 무조건 1원짜리 하나도 빠지면 안 돼요. 무조건 무효 처리되는 겁니다. 중요한 거 보증금 넣는 거. 보증금은 쓰는 난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뭐가 중요하다? 돈을 그만큼 넣냐가 중요하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보증을 반을 받았습니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이제 뭐냐면 폐차하신 분들은 현장에서 바로 돈 주잖아요. 현장에서 우리가 낙찰된 최고가 매수인하고 차순위 매수 신고인만 둘만 보증금 10%를 갖다 법원에 보고하고요. 영수증 주고 나머지 폐차한 사람들은 현장에서 바로 돈 줘요. 이렇게. 그리고 현장에서 봉투도 열어보지도 않아요. 거기서 10% 넣냐면 확인 안 해요. 폐차할 때 다 돈을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보증을 반환받았으니까 하고 A 이렇게 쓰는 거 보증 찍고 이러는 거죠. 이제 이걸 미리 쓰냐 안 쓰냐도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몰린 물건에 이걸 미리 안 써놓으면요 어떻습니까? 나와서 쓰라고 돼요. 돈 돌리고 확인 안 해야 되니까 좀 복잡해서. 그래서 경험 있는 분들은 에이 그냥 써갖고 들어가자. 그러다도 이분이 낙찰됐다 하더라도요 알아서 해줍니다. 지금 상관없이 해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리 써도 되고요 안 써도 되고 상관없어요. 이러면 입찰권 다 쓴 겁니다. 공동 입찰하는 경우는 좀 달라요. 그건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이 입찰표는 길 입찰표는 몇 번 이상 보시라고요? 3번 이상. 3번 이상 반드시 검토하고 투찰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입찰표 쓰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한 5분만 쉬었다가 이해주고 넘어갈게요. 카메라 이 화면에서 바깥으로